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과격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의사당 곳곳에는 철조망과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주 방위군도 대거 투입됐습니다. 초비상 경계 태세에 들어간 워싱턴 상황, 이채은 기자가 전합니다. 시위대가 장악했던 의사당 내부에 주 방위군이 들어섭니다. 방탄조끼와 소총으로 무장한 채 의사당 직원에게 내부 구조를 설명받습니다. 어제 열린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하원 투표일을 맞아 6,600여 명의 주 방위군이 의회 안팎에 진을 친 겁니다. 바깥은 바리게이트와 무장한 군인들의 겹겹이 둘러싸여 의사당은 거대한 요새로 변했습니다. 의사당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중심가 도로도 폐쇄되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거리엔 경찰과 주 방위군을 제외하곤 인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는 추가로 투입된 주 방위군이 전국에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에 열릴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때 다시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취임식 당일까지 2만여 명의 병력이 워싱턴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극도의 긴장 사태가 지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어떤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Everyone must follow our laws and obey the instructions of law enforcement. I have directed federal agencies to use all necessary resources to maintain order. In Washington, D.C., we are bringing in thousands of National Guard members.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거나 탄핵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며 상원 심리를 앞둔 만큼 여론을 의식한 탓으로 보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15,000명의 주 방위군이 도착한 상황. 백악관과 의사당 주변은 전례 없는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안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연방하원 가결로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혐의는 내란 선동입니다. 상원 전체 의석 100석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최종 확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지난해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화당 기류가 다릅니다. 이미 공화당 이탈표가 10명이나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2024년 대선 재출마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공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을 겨냥한 공화당 내 잠룡들은 계산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도 많아 탄핵까지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어 예측은 어렵습니다. 상원 탄핵 재판 시작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시작될 전망입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즉각 재판을 요구한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9일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상원 의원을 복귀시키겠다고 밝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탄핵 재판에서 유죄 판결은 퇴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퇴임한 이후로 상원은 대선 재출마 금지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금과 전 대통령의 특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의회 폭력을 명백하게 비난해왔다며 탄핵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집단적인 폭력 활동을 반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일고 있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가 출구 전략을 논하기에는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며 당분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오늘 자신의 모교인 프린스턴대가 주최한 온라인 웨비나에서 아직 미국의 경제가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economy is far from our goals, and as I mentioned a couple times, we're strongly committed to our framework and to using our monetary policy tools until the job is well and truly done. 파월 의장은 이에 따라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hen the time comes to raise interest rates, we'll certainly do that, and that time, by the way, is no time soon. 연준 수장의 발표에 당장 주식시장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실업률이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돌았는데 파월 의장이 여기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와 함께 금리 억제와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산 매입 역시 당분간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이제부터 캘리포니아에서도 65세 이상 거주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는데요. 구체적인 백신 접종 시기와 방법은 각 카운티 정부마다 조금씩 다른 만큼 자신의 거주 지역에 따른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백신 접종 대상 확대가 발표됐지만 아직까지는 65세 이상 거주민들의 백신 접종까지는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우선 대상인 의료진과 헬스케어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을 1월 말까지 진행한 이후 빠르면 2월부터 65세 이상 거주민들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이메일을 등록하면 향후 백신 접종 일정에 대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 확대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오데나라는 건강보건 관련 앱을 통해 백신 접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카운티 거주민과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 백신 접종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벤츄라 카운티 등 남가주 다른 지역 역시 아직까지는 의료진과 헬스케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A 그룹에 대한 백신 접종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카운티 정부 역시 추가 백신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접종 확대 대상을 이메일을 통해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65세 이상 주민들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공급량에 따라 실제 접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연방 당국이 각 주 정부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 65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을 앓을 가능성이 있는 미성 질환자 등 일반인으로 접촉 대상을 확대하라고 독려하고 나선 데 따라 뉴저지 주 정부도 오늘부터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주 정부는 오늘부터 뉴저지에 거주하는 모든 65세 이상 노년층과 16에서 64세인 경우 암, 만성신장질환, 심장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다운 증후군, 제2형 당뇨병, 비만, 겸상적혈구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주민과 흡연자 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주 정부는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됐지만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백신을 맞기까지는 꽤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노년층은 150만 명으로 추산되며 16에서 64세 기저질환자는 약 100만 명, 여기에 200만으로 추산되는 흡연자까지 추가되면 이들이 모두 백신을 맞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사전 등록 웹사이트에 접촉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얼룩졌던 지난 2020년 자동차 판매 시장 역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년 대비 15%가량 판매가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1980년 이후 최악의 실적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차 브랜드들은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집계된 한국차 브랜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6%, 팬데믹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에 집계된 7.8%보다 0.8%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상황은 어렵지만 끊임없이 신차들을 출시하고
실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할부금을 유예시켜주는 등 팬데믹 상황에 맞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뤄낸 결과로 분석됩니다. 올해 한국차 브랜드들은 전기차 등 차세대 자동차 투입과 품질 개선,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의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올류 엘란트라 모델로 북미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한 현대차는 올 한해 SUV 시장 확대와 전기차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루고 있는 테슬라를 따라잡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경쟁 모델 출시를 통해 시장을 점차 잠식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IT 업계의 공룡인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 오는 2027년 애플카 브랜드 출범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확정될 경우 전기차 대중화를 노릴 수 있는 신규 카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도 신차 출시를 통해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출시된 GV80을 필두로 SUV 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편 올 하반기 소형 SUV 모델인 GV70를 출시해 프리미엄 소형 SUV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중형 세단 G80의 미국 시장 출시 역시 프리미엄 세단 시장 강화 차원의 전략입니다. 미국 프리미엄 세단 시장 공략을 위해 제네시스가 G80의 내외관에 변화를 준 신형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제네시스 G80은 브랜드 출범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대중성이 강한 모델입니다. 현대 제네시스에서 계보를 이어갔던 지난 모델과 달리 G70D처럼 제네시스 브랜드의 독자적인 모델로 제작돼 상품성이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신형 제네시스 G80은 GV80에 적용된 14.5인치의 넓은 액정 화면을 통해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며 2.5리터와 3.5 터보 엔진으로 넉넉한 힘을 발휘합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GV70라든가 이미 미국 시장에 온 GV80 같은 그런 이제 그 SUV 라인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SUV들이 더 잘 팔리기 위해서라도 G80 같은 중형 럭셔리 세단이 좀 뒷받침돼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기아차는 새해를 맞아 26년 만에 브랜드 로고를 전면 교체합니다. 기존의 KIA라는 알파벳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2D 형태로 간소화시켰고 새 로고 출범과 동시 전기차 라인업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차 전략에 돌입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개발된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량이 생산되는데 첫 번째 모델은 코드명 CV로 불리는 소형 전기 SUV 모델입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차 브랜드들의 선전이 나타난 것은 끊임없는 상품성 개선과 신규 모델 출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부터 현존하는 브랜드들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시의 살인 사건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올해 들어 LA시에서는 모두 19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올해 발생한 살인 사건 중 63%는 갱 관련 범죄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160만 명이 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이 신분도용 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한 뒤 실업수당 재지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EDD는 현재까지 350만 건을 조사했고 이 중 190만 건에 대해 신분도용 혐의를 적용해 수혜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나머지 140만 건은 영상통화 등 까다로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정부는 해당 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20억 달러 상당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노숙자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인세 인상 대상 기업은 연간 500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매직쇼가 올 상반기에는 플로리다주 올랜도로 장소를 옮깁니다. 매직쇼 측은 박람회 명칭을 매직 팝업 올랜도로 명명했으며 하반기 매직쇼는 기존대로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